혹시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여기가 정녕 내 집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외롭고 쓸쓸한 문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옛말도 있다지만 참 내 자식 같고 내 식구 같아서 쓸개고 콩팥이고 다 내어주었더니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문전박대뿐일 때 그 가슴 무너지는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대기업은 아니어도 꼬박꼬박 제 밥벌이 하던 야무진 며느리가 결혼하고 꼬박 5년 만에 그것도 다 죽어가는 친정어머니 임종 준비하라는 소리에 단 하룻밤 친정집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눈물바람을 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단 하룻밤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룻밤을 비웠다고 시어머니라는 양반이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획 바꾸고는 문 안쪽에서 으름장을 놓더란 말입니다. 어디 시애미 명을 어기고 친정 것들한테 한눈을 팔아? 다 가라지다. 다시는 이 집 구석에 발 들릴 생각도 마라. 칼바람이 쌩쌩 부는 12월 밤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얼어붙는 복도에서 그 차가운 철문을 바라보던 며느리는요,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내 허허 웃으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왜냐고요? 그 집구석 인간들이 까맣게 잊고 있던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길로 돌아서서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며느리가 벌인 일에 온 시댁 구석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을 정도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한 인과응보의 드라마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풀어볼 테니 가슴 답답하신 분들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셔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화면 아래에 있는 붉은색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셔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억울한 일 당하고 가슴앓이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지요. 제 이름은 서지연, 올해 35입니다. 요즘 세상에 35이면 한창 일할 나이고 점디 젊은 나이라지만 결혼 생활 5년 동안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제 영혼은 벌써 60은 좋기 넘은 것처럼 묵직하고 고단하답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인 29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재훈 씨는 직장 선배의 주선으로 소개팅에서 만났지요. 처음 만났을 때 참 선하게 생겼다 싶었습니다. 얼굴도 하얗고 말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삼겹살 집에 가면 행여 제 옷에 기름 튈까봐 휴지를 서너 장 겹쳐서 제 앞에 가만히 놓아주던 남자였습니다. 지연 씨는 참 손이 고우시네요. 앞으로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때는 그 꿀 같은 발림말에 속아 넘어간 제가 바보였지요. 사랑에 눈이 멀면 호랑이 굴도 꽃밭으로 보인다고 하더니 딱 제 꼴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은 형편이 참 쪼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던 해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동네 시장통 귀퉁이에서 조그만 국밥집 일을 도우며 저와 제 남동생 둘을 억척스럽게 키워내셨습니다. 매일 밤 뼈마디가 쑤신다며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주무시던 어머니의 굽은 등판을 보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빨리 성공해서 엄마 고생 면하게 해줘야 하지. 든든하고 착한 사람 만나서 엄마한테 걱정 안 끼치는 예쁜 가정 이루고 살아야 하지. 그래서 그랬을까요? 남편 재훈 씨의 그 온순하고 다정한 태도가 저에게는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안아주고 우리 엄마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겠구나 싶었던 게지요. 하지만 그 환상은 결혼하기 전 시댁에 처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시댁 거실에 발을 들이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가 구부려 절을 하기도 전에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섭게 훑어내렸습니다. 마치 시장통에서 쓸만한 물건 고르는 장사꾼처럼 눈빛이 차가웠지요. 겨우 인사를 마치고 차 한 잔을 앞에 두었는데 대뜸 던진 첫마디가 지금도 제 가슴골을 쑤십니다. 그래, 친정 아버지는 일찍 가셨다 하고 친정 어미는 시장 바닥에서 국밥 배달을 한다지? 참 고생이 많았겠네만 우리 재훈이는 번듯한 공무원 집안에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귀한 자식이다. 솔직히 말해서 내 성에는 안 차는 혼사다만 자식이 좋다 하니 내 눈 감아주려 한다. 그래, 친정에서 너 시집 보낼 때 해올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옆구리를 슬쩍 찔러보았지만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던 남자는 제 어머니 기세에 눌려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께서 넉넉하진 않으셔도 남부러울 것 없이 정성껏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시장통 돈이 뻔하지 뭐 대단한 게 나오겠냐마는 두고 보마. 그것이 제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리 친정 엄마는 없는 살림에 딸내미 기죽이지 않겠다고 시장 동료들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푼 돈을 빌리고 본인이 평생 부은 적금까지 다 털어서 사돈댁에 예단을 보냈습니다. 이불은 무조건 최고급 누비 이불로 그릇은 남들이 다 알아주는 브랜드의 칠첩반상기로 준비하셨지요. 그런데 물건이 시댁에 도착하던 날 시어머니는 포장을 뜯어보지도 않고 마당 구석에 던져두듯 하며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구닥다리 이불을 누가 쓴다고 해오니 참 수준 떨어진다. 우리 재훈이가 너무 아까워서 내 밤잠이 안 온다. 안 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정 엄마의 두 손이 부르르 떨리던 모습, 그리고 딸 자식 미움받을까봐 그 모진 수모를 겪으면서도 사돈 앞이라 미안합니다. 사돈. 제가 배운 게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해드렸네요 하며 허리를 굽히던 그 서글픈 모습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달콤한 신호는커녕 무수수 내리는 서리발 같은 시집살이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요즘 젊은 것들은 배운 게 없어서 어른 모시는 도리를 모른다며 분가는 꿈도 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부모님이 사시던 낡은 주택에서 학가를 시작했지요. 제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제 직장은 왕복 2시간이 걸리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의 아침상은 무조건 새로 지은 더운 밥에 국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어제 먹던 국을 올리면 난리가 났지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밥상머리 고집만큼은 대단했습니다. 국이 한 가지만 올라오면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상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지연아, 내 친정 어미는 너한테 밥상 차리는 법도 안 가르쳐서 시집 보냈냐? 바깥 식구 아침 든든히 먹여 내보내는 게 안사람 도리이거늘 귀찮다고 국 하나 덜렁 끓여 내놓는 심사는 뭐냐? 네가 직장 다닌다고 대단한 유세라도 부리는 모양인데 그래 보았자 부엌대기 며느리다. 회사에서 고된 업무를 마치고 밤 8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저를 기다리는 건 산더미 같은 빨래와 설거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턱짓을 하셨지요. 왔냐? 주방에 저녁 먹은 그릇들 가득하다. 그리고 내 시누이가 낮에 다녀가면서 빨래를 한 보따리 두고 갔으니 그것도 오늘 밤에
다 세탁기 돌리고 다려놓아라. 내일 아침에 입고 갈 거란다. 당시 신우이는 결혼을 안 한 32의 나이였는데 자기 집 놔두고 일주일에 사흘은 친정에 와서 뒹굴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올케인 저를 마치 제 집 식모대하듯 부려먹었지요. 제가 다리가 퉁퉁 부어 싱크대 앞에서 접시를 닦고 있으면 뒤에서 손톱을 다듬으며 이죽거렸습니다. 올케, 요즘 대기업 다니는 여자들은 살림도 야무지게 하고 돈도 잘 번다던데 올케는 월급도 쥐꼬리만 하면서 왜 이렇게 손이 느려? 우리 오빠가 진짜 아깝다, 아까워. 남편이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안방에서 제 누이와 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는 소리를 빤히 들으면서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게임만 삼매경이었습니다. 가끔 제가 밤늦게 방에 들어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 남편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귀찮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지연아, 우리 엄마 성격 원래 뒤끝 없는 거 알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괜히 사소한 일로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네가 조금만 참아라. 응? 참으라는 말. 그놈의 참으라는 소리를 지난 5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결혼 후 첫 달 월급날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월급이 찍히자마자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한 주머니에 모여야 새나가지 않는 법이다. 앞으로 내 월급 통장하고 카드 전부 나한테 넘겨라. 내가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불려줄 테니 너는 매달 용돈 타 써라. 당시 대기업 대리 직급이었던 제 세후 월급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지요. 제가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만든 피땀 어린 돈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준 한 달 용돈은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30이 넘은 직장 여성이 한 달에 단돈 10만 원으로 차비하고 점심값 내고 커피 한 잔 마시라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손이 벌벌 떨며 살았고 화장품이 떨어지면 샘플을 구걸하다시피 해서 썼습니다. 반면 제 남편은 매달 150만 원씩 펑펑 쓰며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다녔고 시어머니는 제 통장에서 야금야금 돈을 빼내어 시누이 명품 가방을 사주고 당신 계모임 밥값을 내며 사치를 부렸습니다. 어느 날은 길 가다가 예쁜 목도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겨울바람에 목이 늘 쉬어있는 우리 친정 엄마 목에 둘러주고 싶어 큰맘 먹고 제 용돈을 아끼고 아껴 3만 원짜리 목도리 하나를 사서 보냈지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는 제 방 서랍을 뒤져 영수증을 찾아내고는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빌어먹으려니 시댁돈을 빼돌려 친정 구석에 퍼나르는구나. 이래서 근본 없는 집안년들은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3만 원이 누구게 이름이냐? 내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을 친정 어미 목구멍에 쳐넣어?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제 청춘과 바꾼 돈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제 돈도 전부 내 아들 돈이 되었고 저는 그저 시댁의 은혜를 입어 연명하는 기생충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5년이 흐르던 어느 해 겨울, 제 가슴을 송두리째 찢어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정 남동생에게서 한밤중에 울음 섞인 전화가 걸려온 것이지요. 누나 어떻게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셨는데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대. 어서 와봐, 누나. 제발 빨리 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손발이 부르르 떨리고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평생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넣어주겠다고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얼음물을 만지며
일하시던 우리 불쌍한 엄마. 딸년이 시집가서 잘 사는 줄만 알고 전화할 때마다 지연아, 엄마 걱정은 말고 시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쁨 받으며 살아라 하던 우리 착한 엄마가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겉옷을 대충 걸치고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위독하시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재훈 씨, 차 키 좀 줘요. 소파에 누워 연속극을 보던 시어머니는 고개만 슬쩍 돌리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에휴, 밤중에 무슨 법석이냐. 야밤에 친정 어미 쓰러진 게 대수라고 사위까지 불러내서 법석을 떨어. 그리고 출가 외인이라는 말 못 배웠냐? 시집온 여편네는 친정 제사에도 안 가는 법이거늘 살아서 가든 죽어서 가든 그쪽 집안일이지 왜 우리 집안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남동생이 있다며? 걔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라. 이 밤중에 남편 눈길 어둡게 운전을 시켜?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와 한이 마그마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시어머니를 쏘아보았지요. 어머니,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도 이 밤중에 병원에 뛰어갔을 겁니다. 지금 제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 오늘 가야 하겠습니다. 막지 마세요. 제 반발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래, 가라가. 대신 가려면 이 집 발걸음 다시는 하지 말아라. 어디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타려 들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방구석으로 기어들어 가더군요. 지연아, 그냥 내일 아침에 밝으면 가자. 지금 가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그 비겁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남편에 대한 마지막 사랑과 미련이 완벽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서 제 가방 하나를 쥐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못나서 엄마 혼자 그렇게 외롭게 만들어서 미안해. 다행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긴급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계셨지요. 저는 어머니의 야윈 손, 주름지고 거칠어진 그 손을 잡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자 어머니가 기적처럼 눈을 슬며시 뜨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고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겨우겨우 목소리를 내시더군요. 지연아, 내 새끼 왜 왔어? 시댁 어른들 눈치 보리면 어쩌려고. 어서 가봐. 엄마는 괜찮다. 그 와중에도 딸년이 시댁에서 구박받을까봐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고. 내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도 나를 괴롭히는 저 괴물 같은 집구석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고비를 넘기신 걸 확인하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머릿속은 이미 차갑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산 집, 우리 아들이 사준 차라며 동네방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약 3년 전 시아버지가 갑자기 쓸개와 위장에 큰 종양이 발견되어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와 비급여 치료비, 간병인 비용까지 더해지니 순식간에 목돈이 필요했지요. 당시 시댁에는 모아둔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월급을 전부 갈취해 가면서도
사치와 낭비로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줘. 내 명의로 된 적금 있잖아. 그거 좀 깨서 수술비 대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갚을게, 진짜로. 그 돈은 저희 친정 엄마가 혹시라도 시댁에서 기죽지 말고 내 비상금으로 쓰라며 결혼 전에 제 이름으로 꼬박꼬박 모아주셨던 5천만 원짜리 적금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에 그 아까운 적금을 다 깨서 시아버지 수술비로 흔쾌히 내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살던 낡은 주택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아 들어가야 하는데 분양 대금이 턱없이 부족했지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내 친정 엄마가 시장 국밥집 정리하면서 남동생 장가 미천으로 쥐고 있는 돈이 좀 있다며? 그거 우리 새 아파트 잔금 치르는데 좀 빌려다 쓰자. 어차피 이 집은 다 우리 재훈이가 될 텐데 사돈끼리 도우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참으로 뻔뻔한 요구였지만 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 이 집구석 인간들의 숨통을 주려면 내가 법적인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저는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날 공인중개사와 시어머니 앞에서 아주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총 분양가가 4억 5천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 친정에서 보태준 돈 3억 원에 제 적금까지 들어갔으니 시댁에서 보태준 1억 5천만 원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 세금 문제와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라도 이 아파트 명의는 제 단독 명의로 하는 게 법적으로 깔끔합니다. 공무원 집안이시니 세무조사 나오면 곤란하시잖아요. 세금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부부 사이에 누구 명이면 어떠냐. 우리 재훈이 각시 이름으로 해놔라. 그렇게 해서 등기부등 본상의 단독 소유주는 오직 하나, 서지연 제 이름 석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타고 다니던 준대형 세단 역시 차량 할부금을 제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내고 있었기에 차량 등록 증상의 소유주 또한 저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매일 아침 우리 아들이 좋은 아파트 사서 애미를 모시고 산다. 우리 아들이 좋은 차를 타고 출퇴근한다며 온 동네의 껍데기만 자랑하고 다녔을 뿐 실질적인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까막눈이었던 게지요. 드디어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친정에서 어머니 간호를 마치고 밤 8시쯤 시댁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문 앞에 서서 평소처럼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띠. 그런데 평소와 달리 경고음이 울리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라? 내가 손이 얼어서 잘못 눌렀나?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이 날카로운 거절의 경고음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에 인터폰 벨을 눌렀습니다. 몇 초의 정적 끝에 거실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누구냐?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문이 안 열리네요. 비밀번호가 바뀐 모양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인터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얄미운 코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 바꿨다. 너 같은 배은망덕한 년한테 열어줄 문은 이 집에 없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추운 겨울밤에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시다니요. 무슨 말이긴. 시애미가 친정집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거늘 시애미 말을 우습게 알고
기어이 기어나간 년이 아니더냐?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평생 내 친정 어미 곁에서 국밥 배달이나 하며 살아라. 내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혼 서류 작성해서 보낼 테니 사인이나 준비해라. 저는 인터폰 스피커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훈 씨 안에 있죠? 나와서 문 열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자 인터폰 너머로 쭈뼛거리며 나타난 남편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우리 엄마 화 많이 나셨어. 네가 어제 너무 심하게 대들었잖아. 일단 오늘은 친정집에 가서 자고 엄마 화 풀리시면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들어와. 응? 엄마 혈압 오르시니까 가라. 그냥. 그 비겁하고 무책임한 목소리가 복도의 시린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철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창문 틈새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제 속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얼음물처럼 아주 차갑고 명징해지더군요. 그래, 너희들이 드디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구나. 저는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지요. 네, 아주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재훈 씨, 두 분 말씀대로 저 다시는 이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세요. 저는 한 걸음의 망설임도 없이 등을 돌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제 캐리어 가방 바퀴가 아스팔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경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온 저는 곧장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시켜놓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102 동일이공사호 지연이에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어머, 지연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제 명의로 된 102 동일이공사호 아파트요. 지금 바로 급매로 내놓으려고요.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무조건 일주일 안에 잔금 치르고 들어올 수 있는 매수자로 알아봐 주세요. 사장님은 깜짝 놀라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니, 지연 씨, 그 좋은 아파트를 왜 급매로? 무슨 일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요. 사장님, 아시다시피 등기상 소유주는 저 단독이잖아요. 시세가 지금 5억 원 선인데 제가 4억 2천만 원까지 대폭 낮춰서 내놓을 테니 당장 현금 동원해서 들어올 사람으로 매칭해 주세요. 수수료는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시세보다 무려 8천만 원이나 싼 파격적인 가격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흥분한 목소리로 알았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금 들고 올 사람 줄을 섰어요. 걱정 말고 기다려요.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주차해 놓은 차량의 앞뒤 사진을 찍은 뒤 아는 중고차 매매 딜러에게 사진과 차량 등록증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제 명의 차량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아파트 주차장으로 와서 견인해 가시고 바로 상사 매입 잡아주세요.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는 내일 아침에 바로 교부해 드릴게요. 아이고, 지연 씨.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건 매입가 아주 잘 나옵니다. 내일 아침에 첫 차로 출발해서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그제야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야윈 손을 꼭 잡고 잠을 청하는데 신기하게도 지난 5년 중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약속대로 중고차 견인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주차장으로 내려가 딜러를 만났습니다. 차 키는 마침 제 비상용 키가 제 가방에 들어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지요. 지연 씨, 차량 대금 2,200만 원은 지금 바로 송금해 드렸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이 울리며 제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고 닦아대던 그 번쩍이는 세단이 견인차에 매달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씨, 당장 현금 2억 들고 있고 잔금도 보름 안에 다 치르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지금 당장 계약서 쓰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죠? 저는 한달음에 부동산으로 달려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통장에 계약금 5천만 원이 찍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도장을 찍은 뒤 저는 드디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신호음이 3번쯤 가더니 시어머니가 아주 기세등등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냐? 이혼 도장 찍을 준비는 되었고 어디서 빌어먹을 버릇을 배워서 어른 전화를 기다리게 만들어? 저는 아주 차분하고 부드러우며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지금 편히 앉아 계신 그 102 동리리 공사호 아파트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아주 좋은 분께 매도 계약을 마쳤습니다. 매수자분이 급하셔서 보름 뒤에 잔금 치르고 바로 입주하신다고 하니 보름 안에 짐 싸서 나가주셔야 하겠어요. 뭐, 너 이 미친년이 지금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우리 아들 집을 네가 왜 팔아? 네가 아주 돌았구나, 돌았어.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 한번 인터넷으로 떼어보세요. 소유주 이름에 제 이름 석자 서지연이 또렷이 박혀 있습니다. 3년 전 시아버지 수술비 3억 원에 이 아파트 분양 대금 3억 원까지 저희 친정과 제가 됐기 때문에 제 명의로 해둔 겁니다. 법적으로 그 집은 100% 제 소유예요. 제 소유의 집을 제가 파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단 1초의 정적도 없이 시어머니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 있던 그 차도 중고차 상사에 2,200만 원에 깔끔하게 처분해서 벌써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습니다. 차량 등록증 소유주도 저였던 거 아시죠? 이제 보름 뒤면 그 집 비밀번호는 새 주인이 바꿀 테니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시면 어서 짐 싸실 준비나 하세요. 그럼 전 이만 바빠서 끊겠습니다. 야, 서지연, 너 이 독한 년, 너 당장 이리 안 와. 야,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가차없이 수신 거절을 눌렀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기세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직장에서 부랴부랴 뛰어온 남편과 시누이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다고 합니다. 평생 내 아들 집인 줄 알고 큰소리치며 며느리를 종부리듯 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이 얹혀 살던 집이 미워 죽겠던 며느리의 단독명의 주택이었다니 그 충격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시지요? 그날 저녁부터 남편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지연아, 제발 통화 좀 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노망이 나서 실수하신 거야. 어떻게 집이랑 차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팔 수가 있어? 우리 부모님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야? 제발 마음 돌려줘. 응? 여보,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엄마한테 단판 짓고 올게. 제발. 비겁한 남자의 전형적인 징징거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내가 밤마다 울면서 사정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던 인간이 돈줄이 끊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니 이제야 아내 대접을 해주는구나. 저는 남편에게 딱 한 통의 문자만을 보냈습니다. 어제 눈보라치던 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를 문 밖에 세워두었을 때 우리 부부는 끝났어. 너는 내 어머니 뒤에 숨어서 나를 외면했지. 법원에서 이혼 조정 서류 송달될 테니 받아라. 그리고 보름 뒤 이삿날에 새 주인 들어오니까 지만 빼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테니 그리 알아라. 결국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댁 측에서는 제가 집을 독단적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정의로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지요. 수술비 5천만 원과 분양 대금 3억 원의 이체 영수증을 통해 제 단독 계좌 출처를 입증했고 친정 어머니의 적금 해지 내역을 제출하여 친정 측 기여도가 100%임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남편의 기여도는 전무하다는 사실이 급여 이체 내역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제가 5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월급 통장을 빼앗겨 매달 단돈 10만 원만 받으며 경제적으로 학대를 당해온 정황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결정적으로 친정어머니 임종 직전에 위독한 상황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를 쫓아낸 행위가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아파트 매각 대금 중 시댁이 냈던 일부 금액인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산은 고스란히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던 날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호랑이 같던 할망구는 어디 가고 보름 만에 폭삭 늙어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노파 한 명이 서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내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었다. 제발 우리 재훈이 인생 좀 살려다오. 그 착한 녀석이 너 가고 나서 매일 밤 술만 마시고 폐인이 되었다. 우리 아파트 판 돈에서 우리 목 떼어준 거, 그거 가지고는 전세방 하나 얻기도 힘들단다. 시누이 시집 보낼 돈도 없단 말이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다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가만히 눈을 맞추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시나요? 제가 결혼해서 처음 맞은 명절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을 부치다 손을 대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며느리 손에 물 마를 날이 있으면 그게 대수냐고 하셨죠. 그리고 제 친정 엄마가 쓰러졌을 때 사위 앞길 막는 집구석이라고 침을 뱉으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대단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지연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였어요. 그걸 걷어찬 건 어머니와 당신 아들입니다. 이제 와서 흘리는 눈물은 자비가 아니라 욕심일 뿐이에요. 앞으로 법적으로 제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접근금지 신청해 두었으니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서에서 뵙게 될 겁니다.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법원 계단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맑았으며 가슴을 가득 채우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상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인생사연 우체국 가족 여러분, 그 후로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아파트를 처분한 돈과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 그리고 그동안 악착같이 지켜낸 제 자산으로
경기도 근처 볕이 잘 드는 곳에 작고 예쁜 단독주택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마당에는 우리 친정 엄마가 좋아하는 상추며 고추를 심을 수 있는 조그만 텃밭도 만들었지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제 고된 시장통 국밥집 일을 완전히 그만두셨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해드리는 따뜻한 밥을 드시고 텃밭을 가꾸며 건강을 아주 잘 회복하셨답니다. 저 역시 제 이름을 걸고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시작했는데 제 손으로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쓰며 엄마에게 맛있는 옷과 음식을 사드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눈물겹게 행복한지 모릅니다.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인 줄로만 알았던 제 5년의 세월은 아깝지만 그 고통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을 갉아먹는 독약이라는 것을요.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서 제 권리를 찾는 자에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자식이니까, 내 가정이니 내가 참아야 하지 하며 어두운 현관문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신가요? 더 이상 참지 마셔요.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귀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를 낼 때 하늘도 여러분의 편을 들어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연이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국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뚫어드렸다면 잊지 마시고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셔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채널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늘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이지연이가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